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새로운 비대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됨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석 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8일까지는 새 비대위 출범을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그 상임 전국위, 5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을 의결을 하고 8일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잘 제대로 반영한 그런 결과이냐라는 데 이런저런 그 반대 또 의견들이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의총에서 만약에 그 박수 대신에 비밀 투표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 결정 과정이 정말 그 괜찮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두 기자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 한 60여 명 정도의 그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제를 하고 어찌 보면 밀어붙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얘기했거든요. 네, 사퇴가 먼저다. 중진 의원들. 네.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의원총회에서 물론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무려 한 5시간 정도의 토론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토론의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자 박수로 통과합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세본 사람은 없어요. 뭐 60여 명 중에 몇 명이 박수를 쳤고 몇 명이 박수를 안 쳤는지.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대목인데 만약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다면 이라는 건데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밀어붙인 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 이게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거든요. 그 뭐 숫자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통과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난번처럼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비대위는 과연 합법적이냐? 이게 그 당내 민주주의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그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긋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그 가처분 심리가 14일 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게 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수로 결의를 했다. 박수로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뭐 판단을 하면은 네. 박수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이의 없습니까? 그 이의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죠. 대개 의원총회가 되게 박수로 그 의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이제 문제가 된 건 결국 법원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점인데 법원 결정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과연 그 이준석 대표를 해임한 게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원 개정하는 게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당원에 명문화하자. 그러면 이제 비상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꼼수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법원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뽑힌 대표를 하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해임하는 게 과연 적법하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비대위를 2번, 3번 만들더라도 계속 남아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어떤 비대위를 만들어도 이 두 번째 법원 결정 취지에는 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처분 낼 거고 그 가처분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계속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어려운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이제 정당성의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제 어제 사퇴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전국위 소집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그 상황에 이어서 오늘
또 냈습니다. 전국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만약에 법원이 국민의힘은 다음 주 8일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법원이 먼저 전국이 자체가 개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네. 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이제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8일 날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8일 전에 만약 나오면 그거는 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뭔가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임의로 해석해서 뭔가를 추진하려다가 법원에 의해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나온단 네. 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 치명적인 그 문제죠. 더군다나 율사들이 많다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냥 정말 임의적인 해석으로 이제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 이런 어떤 국민적 비판. 그 법원의 결정이 네. 잘 됐다, 잘못됐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단 결정이 났으니까 네. 그거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 네. 정말 면목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1일이고 이제 전국이 개최가 5일인데 그 나흘 동안에 요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네. 법원의 결정이 한 2주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네. 이번에도 사실은 그 나흘 새에 이렇게 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법원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8일 날 새 비대위원장이 아마 뽑힌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크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이제 새 비대위원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자체가 이미 저는 그 국민의힘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는데 또 한 번 거기다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어떤 붕대로 조금만 감고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환부를 도려내야 되거든요. 원래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자꾸 이제 어떤 꼼수와 하나의 그 경공 부회로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네. 점점 더 아무튼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 비대위원장 뭐 모든 게 이제 그 선출과 이제 완료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전국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전국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당연히 비대위원장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전국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또 그 두 번째 비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거거든요. 비대위. 네. 그럼 그거를 또 법원이 심사할 텐데 네. 그때 법원의 심사 기준은 어쨌든 첫 번째 법원 결정에 상당히 준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비대위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적법하다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4일에 그 확정된 그 가처분 심리 그 내용이요. 네. 그 또한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심리를 해요. 같은 똑같은 판사가 네. 심리를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취지를 아마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지난번 취지의 핵심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잘못된 거고 직무정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비대위원들을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면은 당연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사람들도 그 사실은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그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1번 질문부터 좀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에 네. 회동을 했습니다. 또 의총날에 윤 대통령이 여당의 의원들에게 또 전화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는데요. 비대위 출범, 새 비대위 출범도 그렇고요. 권 원내대표가 선수습 후 거취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게 이게 윤심이 담긴 결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윤심이 전달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 선수습 후 사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마 생각일 거고요. 최대한 좀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건데,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정당의 일을 결정하는 데는 자기가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들이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빨리 물러나는 게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 여론을 조금 좀 호전시키거나 상황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수습을 끝내고서 그만두겠다 하는 거는, 그 점에서는 제가 보면 장제원 의원이 조금 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은 어제 딱 그 선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지 안 맞겠다고. 그래서 먼저 한 발 앞서갖고, 어차피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럼 한 발 앞서갖고 물러나야 되는데 자꾸 좀 버티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런 것들도 권 원내대표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제원 의원이 어제 이선 후퇴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권핵관, 장핵관으로 분화하면서 좀 갈등 양상을 보이니까 윤 대통령이 뭐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위장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의 두 핵심이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 대선 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갈등이 뭐 저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근데 다만 윤핵관이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완전히 힘이 빠지겠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권력이란 공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빠지면 누군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빠진 권력의 공백에 들어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자기 이렇게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가 언제든 끝나겠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끝나고서 새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새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새 대표 역시 그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고 24년 총선을 의식해서 활동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다시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윤핵관에게 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는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전략적인 걸까요? 그렇죠. 아니,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뭐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과거에 보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외유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 나간 실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실세들이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뭐 힘을 못 써봤느냐.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양정철 비서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실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1년여 만에 뭐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정치권과의 연은 대부분 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맺은 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든 짧든 간에 여튼 연결고리는 그 두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아마 여권에서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이거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을 사적으로도 안 만나고 공적으로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 사퇴한다면 만날 일이 없고, 그럼 사적으로도 안 만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뭐 전략적 후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왜냐면 그러려면 누군가는 정당의 그 윤 대통령 측근이 또
그 어떤 대리 통치 비슷한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의 새롭게 경험으로 누군가 보면. 등장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네. 등장하기에 네. 여건이 원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를 본인과 정치적인 의논을 해온 상대잖아요. 그런 상대를 갑자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략적 후퇴일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혼란 이런 상황에서 당내 세력 구도 분위기가 이제 과거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그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쇄신 개혁 이렇게 이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친윤 진영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반면 중진이 엄호하고 했던 그런 역할에서 이번에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를 힘차게 내고 있습니다. 역할이 이제 서로 바뀌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은 총선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라는 왜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윤핵관들의 두 거두의 힘이 저는 너무나 막강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지금이 윤석열 정부 오래 지난 것 같죠. 지금 4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여기서 초재선 의원들이 반발했다가는 잘 아시다시피 당내 역학구도상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을 너무나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언론식의 표현으로 보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진은요? 아니 이 중진들은 이제 자기 정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전당대회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6개월 내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의 힘,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야간에도 굉장히 극한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또 여당,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싸움이 격렬해지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예전에 이제 YS, DJ, 뭐 JP 정치할 때는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대통령 된 다음에 나는 의회주의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은 뭐 6선, 7선씩 했으니까 네.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결정이라든가 행동을 좀 존중하고 그것들의 정치를 자기 정치를 하게 하는 그 공간을 좀 허용해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대통령 된 거거든요. 국회는 한번 경험도 안 했죠. 국회는 저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저 굉장히 그 자기 이권만 챙기고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국회의원들이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1년 10개월 앞에 그 총선이 다가왔는데 자칫 잘못 보이면은 저거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초재선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그 예전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는 민생과 또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기 이재명 대표는 뭐 민생과 협치라는 이제 큰 틀의 정치를 표방하고 얘기하신 대로 그 주변 측근들은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탄핵 등 얘기하는데 뭐 이런 트랙들하고는 뭐 정치에서는 특히 야당은 일상 상당히 많이 써오던 작전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대표는 그런 식으로 당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중도 이렇게 흡수하고 상당히 폭이 넓다는 이미지 주고 그 네. 대신 이제 주변에서는 공격을 함으로써 집권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타격을 주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뭐 이 자체가 사실은 뭐 나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어쨌든 뭐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지금 그 측근들이 얘기하는 뭐 저기 한동훈 탄핵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 지금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저게 지금 당장 추진되려면 이제 대표의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대표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은 이게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세지 지금 당장의 어떤 무게감을 갖고서 추진되는 그런 굉장히 그 핵심 현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요, 그 뭐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뭐 비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이제 대표가 그걸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도록 놔두고 대표는 다른 얘기하다가 사실은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니까 칼집에서 칼을 살짝 빼서 보여준 거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게 빼어들 날이 저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장을 지금 네. 발부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곧 아마 그 칼을 뽑아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그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윤 대통령 처가수사를 담당했던 그 경찰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통보하고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과 맞물리면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한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뭐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표직에 도전해서 당선되고 하는 것도 결국 이중 방탄용이다. 거기다 당헌 개정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든지 충분히 짐작하고 본인이야 얼마나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텐데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뭐 협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야 충돌로 가는 것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이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제 썼다는 건데 그 액수가 물론 누적되긴 합니다만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갖고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러면서 왜 그 김건희 씨가 보석 장신구를 빌렸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빌린 건지 빌렸다고 하지만 사실 저것이 그냥 이래만 빌린 건지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하면 아이 쓰시고 뭐 집권 기간 내내 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러면 그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가령 그 사저, 관저 이렇게 공사를 총무 비서관실에서 그거 하는 건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직접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특혜 시비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김혜경 씨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김혜경 씨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왜 김건희 씨는 이렇게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느냐고 얘기하는 게 훨씬 국민에겐 대국민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일정 정도는 사실은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쇄신 중이죠. 예, 이 인사쇄신은 달리 말하면 이제 검찰 출신 측근들이 그 이른바 윤핵관이 꽂아 넣은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김건희 씨가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물론 많지는 네. 않을 거예요. 비서관급 이상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한두 명 정도 있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행정관급에 이제 몇 명 있을 텐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손을 못 댈 겁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김건희 씨는 언터처블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오늘 그 한 줄 논평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야 협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상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한 대립이 지금 예고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여야 협치에 숨겨진 극한 대립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투 트랙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